시즌 전에 이루어지는 각종 트레이드와 계약, 각 팀의 한 시즌을 좌지우지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NHL 역대 최악의 트레이드, 최악의 계약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2016-2017 새로운 시즌이 이제 개막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아시아리그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52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52회 시작했습니다. 7월 13일 수요일 오후에 어김없이 또 수요일에 녹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김태범이고요. 오늘도 박힘찬 PD, 이연섭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장마 같구나라는 비가 한번 지나가더니 엄청 더워졌는데 요즘 건강관리 괜찮으십니까? 네, 저희가 오랜만에 모였죠. 그렇네요. 계속 온라인상으로만 네. 저희가 녹음을 진행했었는데 오랜만에 스튜디오 오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네. 그래서 지난 한 2주간, 3주간 네. 녹음 상태가 썩 그렇게 예전만큼은 만족스럽지 않아서 저희가 풍족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듣기에 좀 불편하셨던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고요. 네, 저희가 열심히 벌어서 네. 더 좋은 장비와 더 좋은 스튜디오 환경을 열심히 벌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다시 좋은 환경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것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52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연결을 해보죠.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손상우 기자 전화 연결해서 오늘의 내용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상우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저. 네, 그쪽은 좀 날씨가 어떤가요? 여기 날씨가 좀 이상해요. 좀 계속 비 오고 쌀쌀해가지고 여름 같지가 않네요. 여기는 진짜. 네. 손상우 기자님이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한국에 한번 오신다고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마음 단단히 잡숫고. 네, 여기 엄청 덥거든요, 네. 지금. 네. 자, 오늘 앞서 제가 오프닝에 예고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최악의 트레이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지난주에도 소개시켜드렸죠. 그 두 개의 블록버스터 트레이드가 있었잖아요. 테일러 헐하고 아담 랄슨이 마트레이드 되고, 피케 수반하고 셰이버가 마트레이드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트레이드를 보니까, 언론들이나 캐나다 여기 현지 팬들이 그 테일러 헐과 그 아담 랄슨의 트레이드를 최악의 트레이드를 꼽으면서, 지난 예전에 좀 최악의 트레이드들, 좀 역사적 최악의 트레이드들이 다시 좀 재조명이 됐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참 트레이드가 일어나면 팀 간의 반응도 엇갈리고 그 팀의 어떤 운명을 좀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30개나 되는 NHL 팀들 단장들이 본인 팀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이런 트레이드라는 카드를 자주 쓰지만은 미래에 돌이켜보면 이 트레이드를 돌이켜보면 말도 안 되는 트레이드들이 많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역사상 최악의 트레이드들 보더라도 지난 80년대 후반에 그 웨인 그레츠키를 재정난하게 허덕였던 에드먼튼이 LA 킹스로 보내면서 내리막을 탔던 일. 그리고 90년대 중반 몬트리올이 꼴 패트릭 루아를 콜로라도로 보냈고 그 이후 루아는 콜로라도에서 두 번의 우승을 할 동안 몬트리올은 그 이후 완전 내리막을 탔던 일. 이런 것을 비롯해가지고 트레이드 하나로 한 팀의 운명이 정말 두 팀의 운명이겠죠. 드라마틱하게 바뀐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손 기자님께서 최근 10년간 최악의 트레이드 베스트 3를 꼽아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먼저 3위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3위. 우선 그 순위 정한 건 제가 제 맘대로 정했고요. 예. 좀 이런 랭킹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감안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제 주관적인 생각을. 예. 우선 3위를 뽑았던 건요. 우선 2013년 7월 보스턴과 댈러스와의 트레이드입니다. 네. 100년 가까이 된 보스턴 역사상 최악의 트레이드로 남지 않을까 싶은 트레이드인데요. 보스턴은 2010년 드래프트 전체 2순위 출신이자 그 당시 갓 20살밖에 되지 않는 나이에 보스턴 공격진의 한 축을 담당했었던 타일러 세긴을
그 댈러스에 넘기게 된 건데요. 예. 네, 그 당시 그 보스턴은 세긴과 더불어서 3라인 센터인 리치 페벌리와 무용 수비수 하나를 트레이드한 대신 댈러스로부터 그 당시 좀 소리 없이 좀 강한 스나이퍼 루이 에릭슨과 유망주 3명을 영입했는데요. 이 트레이드는 그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 깜짝 놀랐던 트레이드로 여전히 기억이 나고 예. 저 역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트레이드였던 걸로 기억이 해요. 아, 타일러 세긴 하면은 정말 지금 대단한 선수가 되어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런 일이 세긴은 있었군요. 뭐 슈퍼스타죠. 이제 그 당시에도 세기는 그런 엄청난 스피드와 스킬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던 미래 슈퍼스타로 뭐 루키 시즌에는 2011년이었죠. 루키 시즌에는 보스턴 우승의 한 몫을 담당했었고 2년 차였던 11-12 시즌에는 만 20살의 나이로 우승 후보인 보스턴에서 포인트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보스턴에서는 그 이미 공격의 에이스 중 하나였어요. 예. 12-13 시즌 보스턴이 준우승을 차지했을 때 특히 좀 세긴이 플레이오프에서 좀 부진해서 비난을 받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세긴이 뭐 아주 뭐 팬들로부터 미움을 받던 것도 아니었고 뭐 세긴이 미래의 슈퍼스타가 될 거라는 것은 그 누구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그런 세긴을 갖다가 트레이드를 하면서 보스턴이 받아온 선수가 우선 루이 에릭슨 예. 그리고 함께 데려온 유망주 3명인데 우선 에릭슨은 댈러스에서 뛰었을 때 그 4시즌 연속 60포인트 이상을 기록하면서 그 댈러스 암흑기 시절 주축 에이스 중 하나였어요. 그러나 에릭슨이 세긴보다 나이가 7살이나 많았고 그리고 스타성에서도 차이가 나는 선수였죠. 그래서 그 당시 그 트레이드 당시 여론도 보스턴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라는 반응이 정말 대다수였던 걸 기억을 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밸런스가 좀 안 맞는 서로의 카드인데 이런 트레이드가 네. 왜 일어나게 된 건가요? 네, 좀 훗날에 밝혀졌는데 보스턴이 타일러 세긴을 트레이드한 이유는 세긴의 좀 개인적인 좀 그 성향 문제 때문에로 밝혀졌어요. 예. 그러니까 세긴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뭐 정말 지금도 어리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20살 간 넘은 나이에 또 외모도 또 반반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생활 좀 문란했고 팀 프론트에서 좀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긴 때문에 팀 분위기도 흐려진 경우도 있었고 팀 프론트와 그리고 또 그 당시 또 지금도 캡틴을 맡고 있는 지데니오 차라 이런 선수들이 좀 세긴을 바꿔보려고 해봤지만 결국 실패를 했다는 것인데요. 결국 세긴은 댈러스 이적 첫 해 만에 그 댈러스의 주장인 제이미 벤과 리그 최고의 다이나믹 듀오를 형성하면서 포텐셜이 더 만개를 해버렸죠. 예. 그러니까 첫 해 그 댈러스에서 첫 해에서 80경기 84포인트로 포인트 전체 4위에 오르더니 이듬해는 71경기에서 77포인트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그 72경기에서 73포인트로 3년 연속 한 경기당 1포인트가 넘는 성적을 기록하면서 이제 뭐 슈퍼스타 반열에 들어선 선수가 됐죠 이제. 예. 뭐 많은 분들 아시듯이 테일러 세긴은 오늘의 이 세긴 선수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루이 에릭슨 선수는 어떻게 됐나요? 에릭슨 선수가 보스턴에서 첫 두 시즌에는 부진하다가 이번 시즌 모처럼 63포인트를 올리면서 팀 내 주축 공격수로서 나름 제 몫을 다했지만은 뭐 보스턴은 플레이오프에 2년 연속 탈락했고요. 또 에릭슨 그 본인도 FA가 되면서 2주 전에 밴쿠버 카눅스와 계약을 하면서 보스턴을 결국 떠나고 말았죠. 예. 네, 그리고 에릭슨과 함께 영입한 유망주 중에서 라일리 스미스는 좋은 선수로 성장을 했지만은 지난 시즌 플로리다로 좀 헐값에 팔아넘겼고요. 또 한 명의 유망주 조 모로는 성장이 좀 더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트레이드가 일어난 지 이제 3년이 지났는데 타일러 세긴의 대가로 보스턴에 남은 선수는 그 좀 후보와 좀 주전을 넘나드는 좀 잉여 수비수죠. 뭐 모로 하나가 남았으니까 정말 보스턴으로서는 진짜 최악의 트레이드로 남을 것 같네요. 예. 자, 먼저 3위 보스턴의 어떤 패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 그 손 기자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 순위 선정이다 보니까 베이스 3에 보스턴의 이 최악의 트레이드가 있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다음 2위로 가보겠습니다. 2위는 어떤 트레이드였나요? 사실 2위 역시 주인공 보스턴이지만은 이번 트레이드에서는 승자가 되어버린 보스턴이에요. 아, 네. 네, 이 트레이드는 좀 10년 하고도 한 달이 더 된 트레이드여가지고 이걸 넣을까 말까 했지만은 워낙 좀 임팩트가 큰 트레이드가 보니까 넣었는데요. 2006년 6월 말에 보스턴과 토론토 사이에 벌어졌던 트레이드입니다. 예. 그 당시 토론토는 곧바로 쓸 수 있는 골리 영입이 절실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기존의 주전골이었던 에디 벨포가 마흔을 바라보면서 커리어 최악의 시즌을 보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좀 골리 영입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토론토가 앤드류 레이크로프트를 보스턴으로부터 영입하면서 그 당시 그 토론토의 초특급 골리 유망주 중 하나였던 투카 라스크를 이제 보스턴을 보내게 됐는데요. 예. 사실 그 당시 토론토의 상황을 보면은 그 곧발 쓸 수 있는 골리는 없었던 데 비해서 2명의 수준급 유망주 골리가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 유망주들을 NHL에 데뷔시키기에는 너무 이른 상황이었어요. 우선 그 2명 골리 유망주 중 하나는 바로 그 2006년 20세 이하 선수권 대회에서 캐나다 국대 주전 골리로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팀의 금메달을 선사했던 저스틴 포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른 나머지 한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카 라스크인데요. 라스크 역시 2006년 세계 선수권 그 20세 이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역대 최악체로 꼽혔던 그 핀란드 국가대표를 정말 하드 캐리하면서 동메달로 이끌었고, 그리고 또 대회 그 최고 골리상을 받았던 선수인데요. NHL 정상급 유망주 골리를 2명이나 갖고 있었던 토론토는 즉시 전력감을 위해서 둘 중 하나를 팔기로 결정했고, 결국 라스크를 보스턴을 보내면서 이제 레이크로프트를 영입한 그 1대1 트레이드를 하게 됐는데, 예. 그런 1대1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 토론토가 그럼 즉시 전력감으로 생각해서 데려온 앤드류 레이크로프트 어떤 선수인지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앤드류 레이크로프트는 03-04 시즌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보스턴의 주전골리로 대활약을 했었고 그 시즌에 신인왕을 차지했었던 선수예요. 예. 그러나 04-05 시즌 직장 폐쇄가 됐었고 그 시즌 이후인 05-06 시즌 그 주전골로 나섰지만은 세이브 성공률이 88%도 되지 않는 정말 최악의 시즌을 보내면서 주전골리 자리도 좀 1년 만에 빼앗겨버린 선수였었죠. 예. 그러나 토론토는 레이크로프트의 이런 부진을 일시적인 부진으로 생각했고 이렇게 영입을 했지만은 토론토에서 첫 시즌인 06-07 시즌 무려 72경기에 나왔지만은 90%도 되지 않는 세이브 성공률로 리그 최악의 주전골리가 됐고 이듬해는 백업을 밀려나더니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는 결국 그 팀을 이제 떠나게 되면서 토론토에서는 2년도 채 있지 못하게 됐어요. 아하. 네, 그리고 라스크 대신 토론토가 택했던 유망주 저스틴 포기는 토론토에서는 단 7경기만을 뛰고 마이너리그를 전전하다가 현재는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그 라스크는 어떻게 됐나요? 라스크야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렇죠. 네, 핀란드 리그 AHL, NHL 최고 백업 이렇게 천천히 스텝을 밟다가 2014년에는 최고 골리상을 수상하면서 리그 정상급 골리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됐죠. 토론토는 2006년부터 단 한 시즌도 지난 10년 동안 믿음직스러운 골리가 없었어요. 예. 지난 10년 동안 토론토가 야심차게 영입했다가 실패를 해서 떠난 골리만 해도 레이크로프트를 포함해서 베스 토스칼라, 요나스 구스타프슨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트레이드했던 조나단 버니에 등등 진짜 헐값에 다 팔아넘겼거든요. 결국 토론토에 실패를 하고. 그리고 올 시즌에는 이제 토론토가 NIM의 그 주전골이었던 프리데릭 앤더슨을 영입했는데 이번엔 결과가 다를지 좀 궁금해져요. 네. 사실 만약 토론토가 좀 참을성 있게 라스크를 계속 갖고 있었다면은 토론토는 지난 10년 동안 골리 때문에 골머리를 썩지 않고 있었을 텐데 참 토론토로서는 이 트레이드 하나가 정말 그 지난 10년의 좀 흑역사를 좀 대변하는 그런 트레이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최근에 그 토론토의 암흑기가 이 2006년 이 트레이드가 좀 기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자 앞으로 토론토가 또 어떻게 변화해 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NHL 지난 10년간 최악의 트레이드 베스트 3 꼽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1위입니다. 1위는 어떤 트레이드인가요? 네, 1위는 2013년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워싱턴과 내시빌 사회에서 벌어졌던 트레이드로 불과 3년 전 트레이드지만은 NHL 역사상 최악의 트레이드 중 하나라는 평가를 이미 받고 있는 그런 트레이드예요. 네. 네, 워싱턴이 필립 포스버그를 내시빌에게 내주면서 그 베테랑 공격수인 마틴 이락과 그 유망주인 마이클 아탈 영입하게 된 트레이드였는데요. 12-13 시즌 당시에도 워싱턴은 오베스킨, 맥스트롬 라인은 정말 막강했었죠. 예. 그러나 1라인을 받칠 수 있는 선수가 부족했었고 이렇게 좀 플레이오프에서 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드 지금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좀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이제 그 공격수를 찾았는데 이 내시빌에서 10여 년 동안 뛰면서 화려하진 않았지만은 50포인트 이상 올렸던 시즌이 무려 5차례나 되는 그 체코 출신의 공격수 마틴 이랏을 이제 그 중간급 유망주 마이클 라타와 함께 영입을 하게 된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그 트레이드로 이제 필립 포스버그를 포기를 하게 됐는데 필립 네. 포스버그 선수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워싱턴 내준 선수가 그 바로 이전에 워싱턴이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1순위로 지명했었던 이제 스웨덴 출신의 공격수 필립 포스버그인데 포스버그는 2012년 드래프트 당시에 탑 3로도 거론됐던 선수였지만은 드래프트 당시 이상하게 순위가 밀려서 워싱턴이 좀 운이 좋게 그 11픽으로 이제 지명할 수 있었던 그 당시 워싱턴의 특급 유망주였어요. 네. 사실 워싱턴이 너무 좀 운이 좋게 좀 그 포스버그를 얻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너무 쉽게 내줬죠. 예. 1년도 안 돼서 이제 트레이드를 하게 된 건데 그 이후 워싱턴에 입성한 마틴 이랏은 팀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그 시즌 그 워싱턴으로 이적해온 시즌에 고작 9경기에 출장해가지고 3포인트에 그쳤고 플레이오프에서도 포인트를 하나도 올리지 못하며 워싱턴이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 탈락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봐야 했었고요. 예. 이듬해는 더욱 심했어요. 53경기에서 고작 한 골을 넣는데 그쳤고 그 감독이 자신을 계속 살아있는 기용하자 트레이드 요구를 한 끝에 그 워싱턴에 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그 필릭스로 헐값에 트레이드 되고 말았어요. 네. 또 이락과 함께 넘어온 유망주 마이클 라타 역시 좀 현재 주전과 후보를 왔다 갔다 하는 좀 그저 그런 선수가 되어버렸고요. 그렇군요. 그 필립 포스버그 내시빌로 갔는데 내시빌에서 어떻게 행보를 이어갔나요? 네, 그 반면 포스버그는 내시빌의 인라인 센터로 성장하게 됐죠. 지난 시즌이었던 14-15 시즌에 NHL 첫 프리시즌을 소화했는데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단 한 경기도 빠지지 않으면서 각각 64포인트를 올리면서 2년 연속 팀 내 포인트 1위를 차지했었어요. 네. 그 포스버그의 활약으로 좀 수비 위주의 하키라던 내시빌도 좋은 공격력을 갖추면서 2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오르기도 했었죠. 이제 포스버그는 이제 만 21살밖에 되지 않는 공격수이고 이제 더욱더 포텐셜이 진짜 그 더욱 대단한 선수인데 이번 시즌 직후 팀과 6년 장기 계획을 맺으면서 내시빌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발돋움하게 됐어요. 네.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그런 파워, 정말 그 센스도 좋은 센터럴 평가를 받으면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3년 후에 이 트레이드를 지켜보면은 워싱턴은 이번 시즌에도 그 정규 시즌에서 정말 막강한 전력, 특히 정말 좋은 공격력으로 정규 시즌 전체 1위를 좀 압도적으로 차지했었잖아요. 예.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주축 공격수들의 좀 부진으로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결국 피츠버그에게 이제 무릎 꿇고 말았는데 만약 포스버그가 계속 워싱턴에 남아 있었더라면 워싱턴의 전력은 진짜 막강했겠죠. 오베스킨, 백스트롬, 쿠즈네소프, 포스버그 진짜 정말 대단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런 워싱턴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진짜 정말 쓰라린 트레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그 당시에는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뭐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 이것이 최악의 트레이드로 좀 생각이 되고 하기 마련인데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참 뭐 순간의 선택이 이 향후 몇 년을 이렇게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그 올 시즌 전에도 뭐 굵직굵직한 트레이드들이 있었고 뭐 계속해서 각 팀들은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이제 결과가 속속들이 나올 텐데 더 궁금해지고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손상호 기자님과 그 NHL 지난 10년간 최악의 트레이드 3가지를 꼽아봤는데 보스턴이 2가지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밴쿠버는 없네요. 자, 사실 오늘 밴쿠버도 여러 트레이드가 있었지만은 좀 팬심에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건 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밴쿠버의 흑역사는 일단 좀 덮어두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 재밌는 내용 감사드리고요.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하인더넷 5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현숙 기자님과 함께 역시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또 계약들 중에서 정말 어떤 팀은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그런 최악의 눈에 띄는 계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 하는데 특별히 뭐 한 최근 한 3, 4년 정도로 압축을 해보셨다고요? 네. 시점을 제가 2012, 2013 시즌 이후로 잡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2004년, 2005년 시즌 이후에 이제 셀러리 캡이 NHL에 최초로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 이후로 이제 이게 끝나는 시점이 1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뭐 노사가 이제 단체 교섭에 들어갔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시즌 자체가 단축되기도 했었죠.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당시 셀러리캡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첫 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네. 다른 다른 셀러리캡을 도입하는 리그도 지금 사실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을 약간 여기서 많이 바로 잡았어요. 이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셀러리캡 자체가 연평균으로 계산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네. 당시에 계약에 어떤 그런 게 문제점이 있었냐면 계약 초반에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계약 후반에 굉장히 적은 돈을 지급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계약 초반에 한 100억 원, 한화로 한 100억 원 정도를 지불을 하고 이제 계약 마지막에는 뭐 한 3년은 한 5억 원 정도 지급해서 그 평균을 딱 때려는 이런 방식을 좀 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연평균을 맞추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썼었고요. 아니면 이제 정말 초장기 계약, 뭐 한 15년, 뭐 이런 계약도 있었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할 수 없게끔 이제 이때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도적 보완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당 팀이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죠. 악성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인 이제 뭐 특별 바이아웃 조항을 신설을 해서 이제 2장씩을 줘서 이제 선수들을 뭐 보내는 거죠. 바이아웃으로. 이제 이런 부분으로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단체 교섭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계약 규정이 변화된 이후에 네. 각 팀별로 또 계약에 따른 뭐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12, 13 시즌 이후로 일단 꼽아 보셨다는 말씀이고요. 역시 베스트 3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3위 어떤 계약인가요? 예, 3위부터 가보면은 LA 킹스의 더스틴 브라운 선수를 꼽았습니다. 이 선수가 8년 동안 4,700만 달러 이제 원래 환율을 따져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1달러를 1,000원으로 놓고 계산을 네. 하겠습니다. 이러면 470억 정도 되는 금액이죠. 8년 동안. 연평균으로 따지면 587만 달러인데 거의 한 60억 정도. 1년에 연봉 60억. 60억. 그렇습니다. 예. 한 이 정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LA에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이었어요. 더스틴 브라운 선수가. 그리고 더스틴 브라운 선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몸을 사리자는 플레이. 이제 2000년대 후반에 이제 LA 킹스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죠. 예. 매년 20골 이상을 득점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피지컬한 플레이를 앞세워서 뭐 파워 플레이든 페널티 킬링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기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경기 흐름을 완벽하게 바꾸는 이런 바디 체킹 이런 능력까지 있었던 선수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2007년, 2008년 시즌부터 2011년, 2012년 시즌 이제 LA 킹스가 우승한 이 시즌까지를 보면은 50포인트 이상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믿음직한 더스틴 브라운이었는데 이게 어쩌다가 3위에 오늘 이름을 올리게 된 건가요? 예, 이게 참 그리고 LA가 또 이 계약을 선사할 이유가 네. 2011년, 2012년 이제 우승 당시 플레이오프에서 20경기에서 20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LA 킹스 우승에 정말 크게 공헌을 했었거든요. 예예. 근데 12, 13 시즌 직후부터 이제 2012 그 다음 시즌이죠. 2012년, 2013년 시즌 이후부터 이제 이때부터 브라운과 8년 계약을 LA를 8년? 예. 주는 겁니다. 이제 믿은 거죠. 이 선수 이렇게까지 했는데 앞으로도 더 이제 이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시점부터 부진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네요. 2013년, 2014년 시즌에서는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어요. 이제 LA 킹스가 그 당시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규 시즌에서 79경기에서 27포인트로 굉장히 부진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 LA 킹스 계약을 맺은 그 다음 시즌부터 27, 27, 28 이렇게 포인트가 거의 절반으로 급락을 해버리면서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0포인트 이상 했던 선수가 절반 수준으로 일단 떨어졌네요. 롤도 굉장히 축소됐고요. 매년 이제 아이스타임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오프시즌에 주장직까지 박탈을 당했었죠. 그리고
그 주장직은 안제 코피타르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선수 생활에 최저점을 찍은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내년 시즌은 과연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사실 조 손튼 같은 선수도 이제 지구 라이벌이죠. 이제 산호세 조 손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주장직 박탈당하고 바로 스탠리컵 결승전 갔습니다. 근데 브라운 선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8년 계약 후에 이제 절반 정도가 지나가는 시점인데 남은 기간은 좀 잘해야겠어요. 네, 그렇죠. 예. 자, 다음 2위입니다. 2위는 어떤 선수인가요? 2위는 이제 토론토 메이플리프스의 디온 파네프 선수입니다. 토론토가 또 나오는군요. 예, 지금 이제 오타와 세너터스로 트레이드가 됐었죠. 근데 예. 이제 팀 말씀드린 건 당시 팀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선수가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7년 계약에 4,900만 달러, 하나로 한 500억 정도 되는 계약이죠. 게다가 연평균으로 따지면 70억 정도 되는 계약입니다. 7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파네프 선수를 잠시 말씀드리면 이제 캘거리에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뭐 3년 동안 정말 매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NHL을 차세대 NHL을 대표하는 수비수로 성장을 했었는데 0910 시즌 이후에 토론토로 전격 트레이드가 되면서 토론토로 유니폼을 갈아입었습니다. 예. 당시 루키 계약을 마치고 그 다음에 캘거리와 6년 계약을 맺었었어요. 근데 1년 반 만에 트레이드가 됐었거든요. 근데 토론토로 이적을 한 파네프가 정말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그 다음부터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캘거리에서 올렸던 단일 시즌 최다 포인트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 그리고 2013년, 2014년 시즌을 앞두고 이제 마치면은 자유계약 신분을 얻을 예정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놔줄 거라고 정말 많이 늘 예측이 나왔었어요. 네. 왜냐하면 뭐 토론토에 와서 그렇게 뭐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뭐 라커룸 리더로서는 뭐 괜찮지만 뭐 그 이후에는 조금 애매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즌 도중 갑자기 그 다음 년부터 7년 계약에 합의를 해버립니다. 게다가 금액도 이 금액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좀 더 나은 활약을 보여줘야 되는 게 이제 구단의 기대이기도 하고 사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에 맞지 않습니까? 근데 공격력은 더욱 감소를 했고요. 스피드도 떨어지고 수비진에서 굉장히 키 실수를 많이 하면서 연봉에 걸맞은 활약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난번 계약과 마찬가지로 한 시즌 반 만에 라이벌 팀이 오타와로 트레이드되는 수모까지 겪게 됐네요. 결국 이제 토론토에서의 실패가 오타와로의 트레이드로 이어진 격이 되버렸는데 또 개인적으로 이현수 기자님이 오타와 팬으로서 네. 이 선수가 오타와 가서 어떻게 할런지 또 궁금해지네요. 네, 내년 좀 궁금하긴 한데 사실 파네프 같은 경우에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또 성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네. 하지만 긴 계약 기간과 높은 연평균 금액에는 이제 그 가성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돈을 지불하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결국 2위에 오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NHL 2012-2013 시즌 이후로 최악의 계약 베스트 3 얘기 나누고 있고요. 마지막 1위입니다. 최악의 계약 1위 공개해 주시죠. 1위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클락슨 선수 당시에 토론토 메이플리프스와 맺었던 계약. 또 토론토 메이플리프스예요. 네. 예. 7년 3,675만 달러. 그러니까 한 뭐 370억 정도 되는 금액이죠. 7년 동안. 연평균을 따지면 500만 달러, 525만 달러고요. 여기도 뭐 어마어마하군요. 52억, 53억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클락슨 선수를 말씀드리면 전형적인 체킹라인 포워드였어요. 이제 선수 생활 초반에 뭐 장면을 살펴보고 아니면 뉴저지 스틸 당시에를 돌이켜보면 전형적인 체킹라인 포워드였는데 2011년, 2012년 시즌에 뉴저지 데빌스가 스탠리컵 파이널에 진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 당시에 정규 시즌에 30골을 기록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이제 득점력을 갖춘 파워포워드로 탈바꿈했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뭐 체킹라인 포워드였기 때문에 장기인 터프한 플레이는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파워플레이에 주로 기용이 됐었습니다. 뉴저지에 뛸 당시에. 그리고 뉴저지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탠리컵 결승을 밟는데도 큰 도움을 줬죠. 이듬해도 이제 단축 시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48경기에서 15골 뭐 이거 한 뭐 2배 정도 해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공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비제한적 자유계약 신분을 얻게 되는데 이 선수가 어디로 가게 될지 정말 뭐
많이 좀 예측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토론토 메이플리프스가 7년 계약에 합의를 하면서 이 선수를 영입을 했네요. 그리고 클락슨이 토론토와 7년 계약으로 넘어갔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론토에서 활약이 별 볼 일 없었나 봐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그 계약 당시죠. 13, 14 시즌 프리시즌에서 선수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가끔 싸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난투가 상황이 나왔는데 벤치에서 뛰어들면서 10경기 정지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2시즌을 뛰었습니다. 2시즌 동안 118경기에서 15골, 11개 어시스트. 거의 2시즌 동안 2시즌 기록이 그 정도밖에 올리지 못하면서 지난 2년의 모습은 언데간데 없이 사라진 그냥 초라한 체킹 라인 포워드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예. 이제 이게 진짜 근데 앞으로 계약이 굉장히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게 처리가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이걸 누가 이 돈을 주고 이 선수를 데려가겠느냐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오. 커리어 끝나 이제 네이선 홀튼 선수와 맞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이 선수가 콜럼버스에 온 뒤로 부상 때문에 거의 경기를 뛴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부상자와 트레이드가 된 겁니다. 가능한가요, 이게? 서로 이제 옮길 수 없는 그 계약을 그냥 맞바꾼 거예요. 예. 근데도 이제 콜럼버스 유니폼을 이렇게 입게 되었는데요. 클락슨 선수가 콜럼버스에서도 연이은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경기를 뛰지도 못하고요. 한 시즌 반 동안 26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역시 최악의 계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클락슨 선수 네. 토론토와 7년 계약을 했으나 딱 그 계약 시점부터 그냥 지금까지 쭉 내리막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완전 내리막이에요. 그냥 $500만 받는 체킹 라인 포워드입니다. 이야. 베스트 3 중에 또 여기에 토론토가 2명이나 껴있다는 탑2죠. 게 토론토가 이 암흑기 그렇습니다. 아까도 끼워줄 수밖에 없는 이유네요. 네, 아까 앞선 이제 트레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토론토가 안 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이런 악성 계약까지 겹치면서 정말 토론토는 최근에 한 10년 가까이 동안 정말 암흑기를 걸었는데 뭐 지금 사실상 매니지먼트 하에서는 나쁜 계약 같은 게 좀 없는 것 같아서 예. 앞으로 토론토 팬들은 좀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거로 묻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희망을 가져야죠.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계속 리빌딩이 한창이니까 네, 예, 좋은 선수 많아요, 토론토.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이현석 기자님과 또 최악의 계약. 정말 그 소위 먹튀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먹튀 선수들 베스트 3를 또 꼽아봤습니다. 이제 NHL도 새로운 시즌에 들어갈 텐데 뭐 얼마 전에 있었던 트레이드부터 계약부터 해서 그 선수들 어떤 활약이 또 어떤 성적으로 이어질지 뭐 관심 있게 계속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모처럼 국내 소식을 다뤄볼까 합니다. 뭐 국내 국제 소식일 수도 있는데 아시아리그 얘기인데요. 네. 아시아리그 2016-2017 시즌 개막이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네요. 네,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지금 공식적인 개막일이 8월 27일 토요일로 잡혀 있는데 네. 오늘이 7월 13일이니까 일정이 공개가 됐죠. 오늘 1시를 기점으로 해서 예. 공개가 됐고요. 예.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일정들은 다 확인이 되셨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시아리그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준비 상황이 어떠한지 좀 대략적으로 나온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릴까 하는데, 먼저 그 비시즌 동안에 각 팀별로 가장 큰 숙제는 선수들과의 계약 문제잖아요. 예, 보통 뭐 방금 좀 전에 뭐 NHL 쪽 같은 경우에 뭐 장기 계약도 나오고 단연 계약도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이나 환경들이 조성이 되는데, 아시아리그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장기 계약이 존재하지가 않죠. 그렇죠. 네. 뭐 1년 내지는 2년 계약이다 보니까 매년 선수들과 이제 재계약 협상을 하는데 항상 몸살을 앓고 있는 세 팀들인데요. 예. 일단은 어느 정도 각 팀들마다 선수 구성이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고요. 하이원은 이미 마감을 해서 이제 뭐
리그 준비 한창이고 대명 신생팀 대명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 정도면 외국 선수까지 해서 네, 어느 정도 선수단 구성이 마감이 된다고 하고 한라도 이번 주 중으로 예, 선수단 구성이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팀별로 좀 간략하게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면 먼저 뭐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의 주인공 안양 한라인데 안양 한라의 지금 소식이 뭐 들리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크게 변화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가장 큰 변화는 감독이죠. 네. 마르티네 감독이 새로 부임을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았고 팀이 체코로 갑니다. 7월 말에 이제 마르티네 감독이 있는 체코 전지훈련을 떠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르티네 감독이 합류를 하게 되고 한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연습 게임을 현지 팀하고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고 이제 개막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복귀를 해서 예, 시즌을 돌입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안양 한라 통합 우승 이후의 시즌이라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올해 전력이 어떠한지 선수단 구성에 어떤 큰 변화가 뭐 썩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감독 바뀐 게 일단 제일 크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주목할 점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무를 제대한 선수들이 얼마만큼 또 합류를 하는가 네.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기존의 선수들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까지 온전하게 그 지난 시즌의 그런 기량이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1, 2주 정도 지나면은 뭐 공식적으로 좀 발표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 팀이 아무래도 선수 수급이 가장 좀 급하고 네.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신생팀 대명 킬러 웨일즈입니다. 네.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트라이아웃 통해서 선발을 했고 그다음에 대명 상무 전역자들을 또 영입을 했고 또 하이원에서 오연우 선수도 영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국내 선수들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외국인 선수들 합류가 이제 가장 큰 숙제였는데 외국인 선수들이 아무래도 전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신생팀인 대명 킬러 웨일즈 같은 경우에 더더욱 중요한 문제죠.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아마 다음 주쯤이면은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골리아나의 공격수 둘로 구성을 했고 들리는 얘기로는 골리부터 이게 심상치 않은 커리어를 갖고 있는 선수가 합류한다라는 소문이 그래요? 있어서 네. 그 기대감을 갖고 다음 주까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네. 공식 발표를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감을 가질 만한 그런 선수를 준비 중이다. 네. 아마 그 예전에 찬단시 때 킬러 웨일즈 이제 단장님이 우리는 히든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예.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 그런 히든 카드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 외국인 선수의 계약이 누구냐 그렇죠. 이것이 네. 바로 히든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뭐 히든 카드가 몇 장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죠. 예, 생각이 들 정도로 기대감을 갖는 선수여서 다음 주쯤에 발표날 소식들을 저희가 한 번 더 다음 주쯤에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대명 킬러 웨일즈 팬분들께서는 기대할 만한 소식이 전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네. 자, 그리고 하이원입니다. 하이원이 가장 먼저 선수단 뭐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변화가 있나요? 큰 변화는 여기도 크게 없고요. 일단 이제 상무 전역한 선수들 중에 이제 신영윤 선수나 김혁 선수 합류했다는 점이 좀 눈여겨볼 만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선수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송동환 선수가 은퇴한 공백을 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후배 선수들이 메꿔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군요. 배영호 감독님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그 하이원도 감독이 바뀌었다는 점이 네. 그 부분이 이제 큰 가장 변수네요. 큰 변수일 것 같고 또 얼마만큼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줄 건지도 기대해볼 만한 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상 역시 올해는 좀 부상을 좀 네, 하이원이 지난 시즌에 부상 너무 때문에 많았습니다. 너무 네. 고생을 많이 해서 그 부분도 아마 관건이 감안을 되지 않을까 하고 싶네요.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국내 세 팀의 준비 상황을 좀 간략히 살펴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리그 2016-2017 시즌의 공식 일정이 오늘 공식 발표됐습니다. 네. 8월 27일 개막을 하는데 개막전 아무래도 많은 주목을 받아요. 네. 이번 개막전 매치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인천에서 대명 킬러 웨일즈하고 안양한라가 맞붙게 됐는데요. 네. 보통의 경우라면은 이제 우승팀이 홈 개막전을 갖는 게 보통 리그에서나 뭐 지난
시즌들을 돌이켜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관례화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안양알라 쪽에서 배려를 해준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예, 신생팀의 어떤 배려. 가뜩이나 이제 신생팀 하나가 나오기 힘든 현실적인 환경 속에서 대명 킬러 웨일즈가 탄생한 부분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좀 많이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모습이어서 참 좋아 보였고요. 문제는 이제 대명 킬러 웨일즈가 개막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너무 강한 상대를 관건인데 처음부터 만난 상대가 거라서. 안양알라죠. 그리고 그 다음 일정을 또 보면은 사할린 원정입니다. 죽음의 유견전이 지난 시즌 1, 2위 팀을 신생팀이 시작부터 연달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유견전을 좀 성공적으로 보내면은 대명 킬러 웨일즈가 이 정도였어? 하면서 그렇죠. 단번에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대명 입장에서는 글쎄요. 나름의 좀 히든 카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위기가 꼭 기회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이거를 이제 6연전을 잘 넘기면 정말 출발부터 아주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일단 같고. 임팩트는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근데 그런 만약 이 시작이 될것 6연전에서 같습니다. 좀 너무 이제 무기력한 모습이 나와서 만약에 선수들 좀 기세가 꺾이는 이런 모습만 안 나온다면 그렇죠. 아무래도 또 어쩔 수가 없는 세 것 팀 중에서는 가장 젊은 팀이다 보니까 분위기에 그 휩쓸릴 수밖에 분위기를 없거든요. 처음 어떻게 잡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대명이 한라와 3연전, 그다음에 곧바로 사할린 원정 3연전. 여기서 만약에 뭐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 정말 이 시즌 내내 젊은 선수들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시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결과로 이어지겠고, 폼으로 그냥 정반대 상황이 나온다면 힘든 시작이 되겠죠. 우리의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8월 27일 토요일 인천 선악 국제 빙상장에서 대명 킬러 웨일즈와 안양 한라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이제 아시아리그 새로운 시즌이 시작됩니다. 먼저 두 팀이 가장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요. 다른 팀들은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예선이 9월 그렇습니다. 초에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일본 팀들은 9월 중순부터 리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세 팀하고 사할린하고 차이나 드래곤 이렇게 5팀이 먼저 2주 동안은 리그를 치르게 됐네요. 그렇군요. 이번 새로운 시즌, 뭐 지난 시즌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달라진 점이라든지 뭐 눈에 띄는 게 있나요? 크게는 없고요. 크게 뭐 룰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변화되는 게 없어 보이고요. 일정 면에서 일단 굵직굵직한 대회들이 좀 사이사이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일정이 약간은 좀 띄엄띄엄 그리고 띄엄띄엄 있는 와중에서도 빡빡하게 있는 점이 좀 특징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 올림픽 예선이 예정돼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이랑 우리나라, 중국까지 뭐 해서 아시안 게임 또 삿포로에서 2월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유로 챌린지도 우리나라가 계속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중간 리그가 중단되는 그런 시점이 있어서 전체적인 정규 리그가 한 2주 정도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3월 중순까지 정규 리그가 진행이 되고, 더불어서 이제 포스트 시즌도 2주 더 딜레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4월 중순까지. 그래서 지난 시즌은 4월 초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봄날까지 5차전까지 간다면 4월 16일 날 시즌이 마무리됩니다. 봄날까지 아이스하키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차이나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평창 다음으로 이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중국 내에서도 아이스하키 관련해서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뭐 길림성에서 경기가 치러지는 상황도 있고요. 안양알라가 이제 원정을 그쪽으로 가게 됐고, 뭐 베이징에서도 많이 경기가 치러진다고 하고요. 그런 부분이 약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새로운 시즌 앞두고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 최초로 미디어 데이가 열려서 또 더 의미가 있고 주목을 받았었는데, 올해에도 미디어 데이 하나요? 하겠죠? 하는 모양인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미디어 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언론 기자분들이나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시작을 합니다라고 알리는 장인데,
이게 시기가 8월 중순 또 리그 개막은 8월 말이다 보니까 이게 리우 올림픽 일정들하고 좀 올림픽 맞물리는, 특수가 마무리돼 있군요. 타이밍이어서 올림픽이 끝나는 타이밍이면은 보통 이제 메달 딴 선수들 인터뷰도 나오고 뭐 후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이게 또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걱정되는 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또 하키 팬들을 위해서라면 응당 해야죠. 미디어데이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쫓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미디어데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네, 좋은 소식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릴 소식이 그 국내 선수들이 요즘 NHL 유망주 캠프도 가고 뭐 꼴리 여러 가지 캠프도 가고. 뭐 좀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고 있다면서요? 예. 예, 이번에 이제 한국, 일본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죠. 이번 한국에서는 이제 신상훈 선수와 서영준 선수가 댈러스에 초청이 돼서 거기에 갔었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히라노 유시로 선수가 산호세 샥스 쪽에 갔고, 그다음에 테라 유리 선수가 뉴욕 아일랜드스 쪽으로 갔었습니다. 예. 꼴리 쪽에서도 뭐 간 선수들이 있다고요? 예, 꼴리 캠프를 이제 박성재, 맷달튼, 이창민 선수 이제 각 팀 한 명씩 꼴리가 이제 꼴리 캠프에 가 있고요. 예, 지금 한창 훈련을 소화 중이라고 합니다. 자, 뭐 국내 선수들 뭐 지난해에도 그랬고 뭐 계속해서 이런 좀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서 좋은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신상훈 선수가 네. 현지에서 뭔가 이슈가 있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 큰 이슈는 아니고 그 TSN, 예, 캐나다 언론 스포츠 채널 그 스포츠 전문 이제 그 매체인데요. 예. 거기서 이제 바다운이라고 해서 코너가 있습니다. 이제 예. 하루에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약간은 좀 그냥 넘어가기 쉬운 이런 이슈를 이제 찝어가지고 하나 소개해주는 그런 코너인데요. 거기에서 나온 신상훈 선수가 정말 이제 그 캠프 도중에서 이제 1대1 연습 과정에서 나온 멋진 골, 그거를 조명하면서 신상훈 선수가 조명이 된 기사가 현지에서 신상훈 떠섰습니다. 선수가 집중 조명을 받는 일이군요. 그렇습니다. 뭐 굳이 포장하면 집중점이 제가 너무 과장한 겁니까? 그냥 기자가 눈여겨 봤다. 예. 그 기사의 반응은 이제 신상훈 선수가 이제 한국에서 초청 선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선수가 NHL에 지명된 선수를 이렇게까지 뭐 사실상 그 영상 보면 좀 이제 농락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대 완벽한 선수를 농락하는 그런 골 완벽한 장면. 기술을 보였었거든요. 예. 예, 그런 거기에서 정말 좀 놀라운 한국에서도 이 정도 선수가 있네? 이런 느낌으로의 기사였습니다. 전혀 그 아이스하키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던 한국에서 그렇죠. 이런 선수가 있구나. 네. 예. 이런 플레이를 할 줄 아는구나. 이 정도 반응인가요? 좀 하네. 뭐 이런 반응이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거기까지였다고요. 이 선수 너무 잘해. 뭐 이러면서 데려와야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이런 선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기 손상우 기자님이 그 페이스북에 그렇습니다. 네, 링크 걸어주셨더라고요. 링크 걸으셔갖고 댈러스랑 계약하면 좋겠다고. 그거는 한 50보 정도 먼저 간 게 아닌가. 물론 기량이 뛰어난 선수는 맞습니다만 좀 이제 신체적인 사이즈가 불리한 점이 작지 있죠. 않습니까? 네. 네, 정말 불리하다 보니까 북미하키 워낙 거칠다 보니까 부분에서 좀 어쨌든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게 그 아이스하키 중심지에서 현지에서 이렇게 뭔가 좀 인상적인 이미지를 줬다는 거는 네. 기분 좋은 일이죠. 긍정적인 네, 거기서 휘젓고 소식이죠. 댕기는 것만으로도 네. 예, 정말 충분히 대단한. 저희는 기뻐할 소식인 것 같죠. 네, 신상훈 선수 뭐 본인으로서도 그 많은 그 자신감을 얻고 좀 돌아왔을 것 같아요. 네, 좀 물어보려고요. 어땠는지. 네, 음. 기회가 되면은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해서 한번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비하인더넷 52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뭐 NHL부터 해서 오랜만에 좀 아시아 리그 얘기를 나누니까 또 반갑고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온더스포츠.tv 온더스포츠 홈페이지에 항상 열려 있고요.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또 유튜브 온더스포츠,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 NTV 캐스트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김천 PD, 이현섭 기자, 오늘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